올해 65이다. 젊었을 때 식당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쳤다. 쇠냄비를 들다가 삐끗한 게 시작이었는데 그게 평생 따라다니는 병이 될 줄은 몰랐다. 병원비가 두려워 참고 또 참았다. 그렇게 버티다 보니 어느새 허리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남편은 내가 37이었을 때 세상을 떠났다.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었다. 간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끊지 못했고 결국 그게 독이 됐다. 장례식장은 한산했다. 친척도 친구도 별로 없었다. 그저 우리 둘만의 삶이었으니까. 아이는 없었다. 남편과 나 사이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더 외로웠고 여동생의 아들 민호가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 됐다. 민호는 26살에 부모를 잃었다. 교통사고였다. 동생 부부가 함께 타고 가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졌고 둘 다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다. 민호는 그날 이후 말이 없어졌다. 장례식장에서도 49제를 지낼 때도 그 애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그때부터 민호와 나는 서로에게 기대는 관계가 됐다. 명절엔 함께 밥을 먹었고 생일엔 짜장면을 시켜 먹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우리에겐 전부였다. 민호는 성실했다. 근처 철물점에서 일하며 월세를 꼬박꼬박 냈고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았다. 그런 민호가 요즘 연락이 뜸해졌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거나 받아도 목소리가 이상했다. 힘이 없고 말끝이 흐려졌다. 이모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불편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그런데도 나는 참았다. 혹시 내가 오지랖이 넓은 건 아닐까, 민호를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그러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불안이 커졌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퇴근 후 나는 반찬을 싸들고 민호의 원룸으로 향했다. 김치찌개와 밑반찬 몇 가지. 민호가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가는 내내 괜한 걱정인 거라고, 민호는 멀쩡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런데 원룸 앞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현관문 앞에 쓰레기 봉투가 여러 개 쌓여 있었다. 민호는 깔끔한 애였다. 쓰레기를 이렇게 방치할 아이가 아니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한 번 더 눌렀다. 손을 떨며 문고리를 잡았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다. 곰팡이와 쉰 음식 냄새가 뒤섞인 사람이 제대로 살지 않는 집의 냄새였다. 거실은 어두웠고 불은 꺼져 있었다. 민호야? 대답이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테이블 위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통장 사본, 보험 안내장, 병원 예약 메모. 낯선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안쪽 방으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나는 숨을 죽였다. 응, 나야. 남자의 목소리였다. 민호가 아니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다. 약은 계속 먹이고 있어. 걱정 마.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병원만 가게 하면 자연스럽게 끝나. 보험금은 반반. 손이 떨렸다. 입이 바짝 말랐다.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남자는 잠시 더 통화를 하더니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민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방금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그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약은 계속 먹이고 있어. 병원만 가게 하면 자연스럽게 끝나. 그 말들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다. 민호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있다는 건 확실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는 65의 늙은 여자였다. 허리는 성한 날이 없었고 힘도 없었다.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믿어줄까? 증거도 없이 그냥 수상하다는 말만으로.
새벽까지 뒤척이다 결심했다. 일단 민호를 만나야 했다. 직접 물어봐야 했다. 설령 내가 오해한 거라 해도 그게 나았다. 아침 6시 나는 급식실로 출근했다. 아이들 밥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온통 민호 생각뿐이었다. 국을 끓이면서도 반찬을 덜어내면서도 손은 움직이는데 정신은 딴 데 가 있었다. 말순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옆에서 일하는 김 선생님이 물었다. 나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다. 말할 수가 없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도 몰랐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퇴근할 때쯤 나는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호야, 오늘 저녁 시간 되니? 이모가 밥 사줄게. 한참을 기다렸는데 답장이 없었다. 불안이 커졌다. 혹시 이미 늦은 건 아닐까? 혹시 민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이모 저 괜찮아요. 바빠서 못 봬요. 민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다. 그리고 뭔가 다급한 느낌이었다. 마치 누가 옆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민호야, 이모가 할 말 있어. 꼭 봐야 돼. 30분만. 이모 진짜 괜찮으니까. 국밥집 앞에서 7시에 보자. 안 나오면 이모가 집으로 갈 거야. 나는 일방적으로 끊었다. 손이 떨렸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가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민호를 지켜야 했다. 저녁 7시 나는 동네 국밥집 앞에서 기다렸다. 추운 날씨였지만 땀이 났다. 민호가 오지 않으면 어쩌지? 그 남자가 따라오면 어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다. 그때 민호가 모퉁이에서 나타났다. 얼굴이 헬쑥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고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았다. 마치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휘청거렸다. 이모, 민호는 나를 보자 겨우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방 사라졌다. 들어가자. 우리는 국밥집 구석 자리에 앉았다. 주인 아주머니가 물을 갖다 주고 갔다. 나는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민호야, 요즘 몸이 안 좋지?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하지 마. 이모 눈에 다 보여.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어제 녹음한 파일이 있었다. 남자의 목소리가 담긴 파일. 이거 들어봐. 스피커에서 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약은 계속 먹이고 있어. 병원만 가게 하면 자연스럽게 끝나.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눈이 커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모 이게 동석이지? 너네 집에 같이 사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민호야, 솔직하게 말해. 요즘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이모 저 요즘 잠을 너무 많이 자요. 그리고 계속 어지러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하고 기억도 잘 안 나요. 약 먹고 있어? 동석 형이 주는 영양제요. 몸이 안 좋으니까 챙겨 먹으라고.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다. 민호야, 그거 영양제 아니야. 민호는 눈을 크게 떴다. 동석이 너한테 약을 먹이고 있어. 그리고 병원에 데려가려는 거야. 네가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로. 왜요? 왜 그런 짓을? 보험금. 네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을 거야. 그리고 네가 사고로 죽거나 병으로 죽으면 그 돈을 가져가려는 거지. 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떨렸다. 나는 민호의 손을 잡았다. 민호야, 이모가 지켜줄게.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이모 무서워요. 저 진짜 죽는 건가요? 아니야. 우리가 막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나도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 막아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래도 민호 앞에서는 강한 척해야 했다. 우선 집에 가지 마. 오늘부터 당분간 이모 집에 있어. 하지만 동석 형이 신경 쓰지 마. 이모가 다 알아서 할게. 그날 밤 민호는 내 집에서 잤다. 작은 방 하나짜리 집이었지만 민호를 눕히고 나는 거실에서 밤을 지샜다.
새벽까지 나는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민호를 지킬 수 있을까? 증거를 찾아야 했다. 확실한 증거를. 그래야 경찰도 움직일 거고 동석을 멈출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결심했다. 다시 민호의 집에 가야 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증거를 찾아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급식실로 출근했다. 민호는 내 집에 남겨두고 왔다.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동석이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민호는 불안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급식실에서 일하는 동안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오늘 오후에 민호의 집에 다시 가야 했다. 동석이 없는 시간을 노려서 그 안에서 증거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두려웠다. 어제 그 집에서 숨어 있을 때 느꼈던 공포가 다시 밀려왔다. 만약 또 동석이 들어온다면, 만약 들키면 어쩌지? 말순 씨, 오늘따라 손이 더 빠르네요. 옆에서 일하던 조리사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나도 모르게 식판을 빠르게 나르고 있었다. 긴장했을 때 나오는 버릇이었다. 아, 그냥 일찍 끝내려고요. 점심시간 아이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나는 익숙한 동작으로 밥을 퍼주고 국을 덜어주고 반찬을 올렸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지나갔다.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어떤 아이는 많이 주세요 하고 어떤 아이는 조금만요 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매일 이 일을 했다. 순서를 지키고 빠르게 움직이고 실수 없이 처리하는 일. 수백 명을 상대하면서도 한 명 한 명 신경 쓰는 일. 이게 내가 20년 넘게 해온 일이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도 똑같았다. 침착하게 순서대로 실수 없이. 퇴근 후 나는 동석의 일과를 떠올렸다. 민호가 말하길 동석은 중고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한다고 했다. 매장은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연다고 했다. 지금 시각은 3시. 동석은 분명 매장에 있을 것이다. 나는 민호의 집으로 향했다. 가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렸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괜찮다,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냥 증거만 찾으면 된다. 사진만 몇 장 찍으면 된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현관문을 돌려보니 이번에도 잠겨 있지 않았다. 동석은 원래 문단속을 안 하는 사람인 모양이었다. 안으로 들어섰다. 어제와 똑같은 냄새가 났다. 나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갔다. 테이블 위의 서류들은 그대로였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하나하나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통장 사본. 민호 명이었다. 하지만 개설 날짜를 보니 3달 전이었다. 민호는 이 통장을 만든 적이 없다고 했다. 보험 안내장. 수익자는 최동석. 보험금은 2억. 병원 예약 메모. 정신과 초진 상담 1월 25일 오전 10시. 손이 다시 떨렸다. 정신과. 동석은 민호를 정신과에 데려가려고 했던 것이다. 약을 먹여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병원에 데려가 진단을 받게 하려던 거였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든 사고를 만들려고. 나는 계속 사진을 찍었다.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약통이 여러 개 있었다. 라벨을 보니 전부 수면제였다. 그것도 강한 용량에. 이 정도면 충분했다. 이걸 가지고 경찰서에 가면 믿어줄 것이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동석이었다. 왜 지금? 매장은 8시까지라고 했잖아. 재고 확인하러 왔어. 금방 갈게. 동석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황급히 주위를 둘러봤다. 숨을 곳이 필요했다. 화장실? 아니, 너무 좁다. 방. 동석이 방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장롱. 나는 안쪽 방으로 뛰어들어가 장롱 문을 열었다.
안에는 옷가지들이 걸려 있었고 나는 그 사이로 몸을 밀어넣고 문을 살짝 닫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동석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그는 거실을 지나 방으로 들어왔고 나는 장롱 틈 사이로 그를 봤다. 동석은 책상 서랍을 열었고 뭔가를 꺼내더니 다시 휴대전화를 들었다. 형 걱정 마. 며칠만 더 있으면 끝나. 목소리는 여유로웠다. 마치 이미 다 끝난 일처럼. 약 반응도 좋고 이번 주 안으로 병원 데려갈 수 있어. 진단서만 떨어지면 나머지는 쉬워. 나는 이를 악물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저 인간은 민호를 사람으로 보지도 않고 있었다. 그냥 돈으로만 봤다. 보험금 들어오면 형이랑 반반. 약속했잖아. 동석은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소름 끼쳤다. 잠시 후 동석이 방을 나가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제야 장롱 문을 열고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했다. 동석은 혼자가 아니었고 공범이 있었다. 형이라고 부르는 누군가. 둘이 짜고 민호를 노린 거였다. 나는 서둘러 집을 나왔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됐다. 손에 쥔 휴대전화 안에는 증거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방금 들은 통화 내용도 녹음했다. 서류 사진, USB, 그리고 통화 내용까지 녹음했다. 이제 경찰서에 가야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멈춰섰다. 과연 경찰이 믿어줄까? 65 할머니가 불법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 몰래 녹음한 통화. 이게 증거로 인정될까? 혹시 오히려 내가 불법 침입으로 잡히는 건 아닐까? 나는 두려웠다. 하지만 민호를 생각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동석을 믿었던 민호를.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지구대로 향했다. 손은 떨렸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민호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 할 수 있었다. 지구대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경찰서라는 곳은 평생 한 번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다. 민원 하나 낸 적도 없었다. 그런 내가 지금 살인 미수를 신고하러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심호흡을 했다. 괜찮아. 증거는 다 있어. 사진도 있고 녹음도 있어. 경찰은 당연히 믿어줄 거야.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에는 젊은 경찰관 한 명이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보고 있었다. 26쯤 돼 보였다. 나를 보더니 일어나 인사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신고하러 왔습니다. 무슨 신고요? 살인 미수요. 경찰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다. 하긴 그럴 만도 했다. 65 할머니가 갑자기 와서 살인 미수라니. 일단 앉으세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앉아서 차근차근 설명했다. 민호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동석과 함께 살게 된 경위, 민호가 최근 이상해진 것, 내가 민호 집에 갔다가 들은 통화, 그리고 오늘 다시 가서 찾은 증거들. 경찰관은 메모를 하면서 들었다. 하지만 표정은 점점 더 회의적으로 변했다. 그래서 어르신께서 직접 그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네. 문이 안 잠겨 있었어요. 허락받고요? 아니요. 하지만 그럼 불법 침입이네요. 가슴이 철렁했다. 저는 조카를 지키려고. 이해는 합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돼요. 그리고 여기 사진들도 불법으로 촬영한 거고요. 경찰관은 내 휴대전화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녹음도 상대방 동의 없이 한 거죠? 네, 하지만 내용을 들어보시면 어르신, 이런 식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워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럴 수가. 나는 민호를 지키려고 한 건데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게 된다는 건가? 그럼 민호는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 위험한데. 일단 조카분이 직접 피해 신고를 하셔야 해요. 본인이 약을 강제로 먹었다거나 협박을 당했다거나. 민호는 겁이 나서 못해요. 동석이가 무서워서. 그럼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피해자가 없으면 사건이 성립이 안 돼요. 나는 답답했다. 이해가 안 됐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절차가 어쩌고 증거가 어쩌고. 최소한 동석이 조사라도 해주실 수 없나요? 저 사람 전화 통화 내용 들어보시면. 어르신, 진정하세요. 일단 제가 보고는 올릴게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가지고는 영장 받기 힘들어요. 그때 안쪽에서 나이든 경찰관이 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젊은 경찰관이 상황을 설명했다. 나이든 경찰관은 나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어르신, 요즘 보험 사기가 많긴 한데요. 근데 이건 좀 확실한 게 없어요. 확실하다니까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게 법적으로 증거가 안 된다니까요.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도 모르게 화가 났다. 그럼 민호가 죽어야 믿어주시겠어요? 사고 나고 죽어야 그때 가서 조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르신,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 안 해요. 저는 지금 조카 목숨이 위험하다고 하는 건데 왜 아무도 안 믿어줘요? 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일단 조카분 데리고 오세요. 본인이 직접 진술하면 그때 가서 정식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동석이가 눈치채면 어떡해요? 저희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나는 더 이상 말이 안 나왔다. 경찰서를 나왔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길거리를 걸으며 눈물이 났다. 왜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걸까?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과장하는 사람도 아닌데, 민호가 정말 위험한데.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호가 현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모 어떻게 됐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민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역시 안 믿어주죠. 민호야, 네가 직접 가야 한대. 경찰서에. 네가 직접 신고해야 한대.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이모 저 못해요. 동석 형한테 뭐라고 말해요? 저 아직도 그 사람이 무서워요. 민호야, 그리고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거면 어떡해요? 혹시 동석 형이 진짜 저 걱정해서 약 준 거면 나는 민호의 어깨를 잡았다. 민호야, 정신 차려. 그 사람은 너를 죽이려고 했어. 보험금 때문에. 하지만 증거가 증거는 내가 다 찾았어. 근데 경찰이 안 믿어주는 거야. 민호는 울먹였다. 나도 울컥했다. 우리는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다. 그저 캄캄한 거실에 둘이 앉아서. 나는 생각했다. 경찰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해야 하지? 혼자서 민호를 지킬 수 있을까? 동석은 공범도 있다. 나는 65 할머니고 힘도 없는데.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민호는 내 마지막 가족이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혈육이었다. 내가 안 지키면 누가 지켜주겠는가? 새벽 2시쯤 나는 결심했다. 경찰이 안 믿어준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더 확실한 증거.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 동석의 공범을 찾아야 했다. 형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 그 사람만 찾으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것이다. 나는 민호를 깨웠다. 민호야, 동석이 형제 있어? 아니면 친한 형 같은 사람? 민호는 잠이 덜 깬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매장 같이 운영하는 사람 있어요. 강 사장님이라고. 나이가 좀 많은데 동석이 형이 그 사람을 형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 이름이 뭐야? 강민재요. 왜요? 나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 사람 찾아야 해. 다음 날 아침 나는 급식실에 병가를 냈다.
20년 넘게 일하면서 병가를 낸 적은 손에 꼽았다. 허리가 아파도 열이 나도 나는 출근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민호가 더 중요했다. 민호에게서 들은 정보는 이랬다. 강민재 46살. 동석과 함께 중고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한다. 동석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도 많아서 실질적인 사장은 강민재였다. 동석은 그 밑에서 일하는 형태였다. 근데 이모 강 사장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도 친절했고. 민호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다. 나는 이해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다는 게 얼마나 무너지는 일인지. 민호야,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어. 나는 강민재의 주소를 검색했다. 민호가 예전에 택배를 받으러 간 적이 있다며 대충 위치를 알려줬다. 다세대 주택 2층이었다. 오전 10시 나는 그 집 앞에 도착했다. 주변은 조용했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다. 나는 건물을 올려다봤다. 2층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다. 불이 꺼져 있는 걸 보니 집에 없는 것 같았다. 초인종을 눌렀다. 역시 대답이 없었다. 나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다. 이번에는 안 열렸다. 당연했다. 주위를 둘러보니 1층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고 옆집 창문으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계단을 내려와 건물 뒤편으로 돌았다. 베란다가 보였다. 2층 베란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심장이 뛰었다. 저기로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 들어가야 하나? 이건 분명한 침입이었다. 동석 집은 문이 열려 있었지만 여기는 아니었다.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민호 얼굴이 떠올랐다. 헬쑥해진 얼굴, 떨리는 손, 불안한 눈빛. 그 모습을 보면 나는 뭐든 할 수 있었다. 옆에 에어컨 실외기가 있었다. 그걸 딛고 올라가면 베란다에 닿을 것 같았다. 문제는 내 나이였다. 65에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허리도 안 좋은데. 그래도 해야 했다. 나는 에어컨 실외기에 발을 올렸다. 손으로 벽을 짚고 천천히 몸을 끌어올렸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이를 악물었다. 베란다 난간을 잡았다. 힘을 주어 몸을 끌어올렸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한 번, 두 번. 마침내 베란다로 넘어갔다. 숨이 턱까지 찼다. 온몸에서 땀이 났다. 잠시 주저앉아 숨을 골랐다. 베란다 창문은 정말로 열려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이 보였다.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었다. 동석의 집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나는 천천히 안을 살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있었다. 가까이 가서 봤다. 보험 설계서였다. 민호 명의만이 아니었다. 다른 이름들도 있었다. 박성훈, 이재민, 최우진. 전부 모르는 이름이었다. 각각 보험금은 1억에서 3억까지. 손이 떨렸다. 민호만이 아니었다. 이 사람들은 여러 명을 노렸던 것이다. 나는 사진을 찍었다.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서랍을 열어보니 안에는 통장이 여러 개 있었다. 전부 다른 사람 명이었다. 그리고 도장들. 위조한 도장이 분명했다. 책상 옆 캐비닛을 열었다. USB가 몇 개 꽂혀 있었다. 하나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다. 나중에 확인해야 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강민재였다. 나는 황급히 주위를 둘러봤다. 숨을 곳이 필요했다. 베란다로 다시 나갈 시간은 없었다. 안방, 화장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나는 부엌 쪽으로 뛰었다. 싱크대 아래 수납장을 열고 몸을 밀어 넣었다. 좁아서 숨쉬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강민재의 발소리가 들렸다. 거실을 걷는 소리. 그리고 전화 통화 소리. 야, 나야. 오늘 처리하자. 목소리가 낮았다. 차가웠다. 박성훈 거는 이번 주 안에 끝낼 수 있어. 병원 진단서 나왔어. 나는 숨을 죽였다. 박성훈. 아까 서류에서 본 이름이었다. 민호 거는 동석이가 하고 있어. 곧 병원 데려간대. 쟤는 순해서 쉬워. 분노가 치밀었다. 민호를 쉬운 놈이라고 했다. 걱정 마, 우리 방식은 완벽해. 지금까지 5건 했는데 한 번도 안 걸렸잖아. 5건. 민호 전에 이미 5명이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래, 돈 들어오면 3대7로 나눠. 내가 기획하는 거니까 당연히 내가 더 받아야지. 강민재는 웃었다.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다. 야, 그리고 이재민 거는 좀 조심해. 걔 주변에 사람 많아. 천천히 가자. 통화가 끝났다. 강민재는 잠시 거실을 왔다 갔다 했다. 나는 수납장 안에서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팠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10분쯤 지났을까? 강민재가 다시 밖으로 나갔다. 나는 그제야 수납장 문을 열었다. 다리에서 쥐가 났지만 비명을 참았다. 천천히 일어났다. 온몸이 후들거렸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했다. 강민재와 동석은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를 벌이고 있었다. 민호는 그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미 5명이 희생됐다. 나는 베란다로 나갔다. 밖을 내려다보니 아직 아무도 없었다. 조심스럽게 난간을 넘어 에어컨 실외기로 내려갔다. 발을 헛디뎌 순간 중심을 잃었다. 쿵. 땅에 떨어졌다. 너무 아팠다. 비명이 나올 뻔했지만 입을 막았다. 일어나서 절뚝거리며 걸었다. 건물을 빠져나와 골목길로 들어갔다. 그제야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리고 무서웠다. 방금 전 상황이 실감났다. 만약 들켰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지만 나는 해냈고 증거를 찾았다. 확실한 증거를. 서류, 사진, USB 그리고 통화 내용까지 녹음했다. 이제 경찰도 믿을 것이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호야, 찾았어. 이제 끝낼 수 있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호가 현관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이모, 어디 갔다 왔어요? 연락도 안 되고. 민호는 불안한 얼굴이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주저앉았다. 온몸이 욱신거렸다. 엉덩이를 찌은 곳이 특히 아팠다. 이모, 괜찮아요? 괜찮아. 민호야, 앉아봐.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줬다. 보험 설계서, 통장들, 도장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야, 나야. 오늘 처리하자. 강민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민호 거는 동석이가 하고 있어. 곧 병원 데려간대. 걔는 순해서 쉬워. 민호의 손이 떨렸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방식은 완벽해. 지금까지 5건 했는데 한 번도 안 걸렸잖아.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이모, 저 정말 죽을 뻔한 거예요. 나는 민호의 손을 잡았다. 이제 안 그래. 이 증거면 충분해. 경찰이 안 믿을 수가 없어. 민호는 울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으로. 나는 민호를 안아줬다. 내 품에서 민호는 한참을 흐느꼈다. 이모, 무서워요. 저 아무것도 몰랐어요. 동석이 형이 착한 줄 알았어요. 알아. 네 잘못이 아니야. 강 사장님도요. 저한테 잘해줬는데. 민호야, 나쁜 사람들은 원래 처음엔 잘해줘. 그래야 속이니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닦았다. 이모, 이제 경찰서 가요. 같이 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오후 2시에 다시 지구대를 찾았다. 이번에는 다른 경찰관이 있었다. 중년의 여경이었다. 나는 차근차근 설명했다. 어제보다 훨씬 침착하게. 그리고 증거들을 보여줬다. 여경은 진지한 표정으로 사진들을 봤다. 녹음 파일을 들었다. 이거 심각한데요. 그러니까요. 어제도 왔었는데 안 믿어주셨어요.
어제 오셨어요? 네. 젊은 남자 경찰관이랑 경위님한테 말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여경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해요. 일단 이거는 형사과로 넘겨야 할 것 같아요. 보험 사기에 살인 미수까지 겹쳐 있어서요. 그럼 동석이랑 강민재 잡아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근데 절차가 필요해요. 일단 정식으로 진술받고 영장 청구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이틀, 늦으면 일주일. 내 얼굴이 굳었다. 일주일이요? 그 사이에 저 사람들이 눈치채면 어떡해요? 그래서요, 최대한 빨리 진행할게요. 일단 오늘 정식 진술부터 받을게요.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경찰서에 있었다. 진술서를 쓰고 증거를 제출하고 사진을 복사하고 민호도 자기가 겪은 일들을 진술했다. 약을 먹고 나서 어지러웠던 것, 기억이 끊긴 것, 형사 한 명이 배정됐다. 박 형사라는 사람이었다. 50대 중반쯤 보였다. 할머니 용감하시네요. 이런 증거 찾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제 조카니까요. 근데 불법 침입이랑 불법 촬영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재판 가면. 상관없어요. 민호만 살리면 돼요.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영장 받아볼게요. 저녁 7시쯤 우리는 경찰서를 나왔다. 밖은 이미 어두웠다. 민호가 물었다. 이모, 이제 괜찮은 거예요? 응. 경찰이 알아서 할 거야. 하지만 나는 불안했다. 일주일. 너무 긴 시간이었다. 그 사이에 동석이 눈치챌 수도 있었다. 민호가 집에 안 들어간 지 이틀째였다. 동석은 분명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동석이었다. 민호는 나를 봤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형, 야, 어디야? 왜 집에 안 와? 동석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날카로웠다. 저 이모 집에 있어요. 이모가 편찮으셔서. 갑자기? 어제부터? 네. 이상한데. 너 뭔가 숨기는 거 아니야? 민호는 말을 더듬었다. 아, 아니에요. 진짜 이모가. 야, 솔직히 말해. 나는 민호에게서 전화를 뺐었다. 여보세요, 저 민호 이모예요. 아, 이모님. 민호 언제 집에 와요? 글쎄요. 제가 좀 아파서 당분간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제가 찾아가도 돼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아니요, 괜찮아요. 민호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래도 이모님 편찮으시다는데 인사라도 드려야죠. 됐어요. 바쁘실 텐데. 아니에요. 주소 알려주세요. 목소리가 압박적이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협박같이 들렸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민호가 창백한 얼굴로 물었다. 이모 어떡해요? 동석이 형이 눈치챈 것 같아요. 괜찮아. 우리 집 주소는 몰라.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동석은 민호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할 수도 있었다. 요즘은 그런 앱들이 많았다. 민호야, 휴대전화 꺼. 네? 지금 당장. 위치 추적당할 수 있어. 민호는 황급히 휴대전화를 껐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잠그고 창문도 확인했다.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혹시 동석이 찾아올까봐. 새벽 3시쯤 밖에서 소리가 났다. 발소리였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민호를 깨웠다. 우리는 숨을 죽였다. 발소리가 우리 집 문 앞에서 멈췄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민호도 얼어붙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다. 이모님, 저 동석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민호 있는 거 알아요. 문 열어주세요. 얘기 좀 해요. 나는 민호를 봤다. 민호는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다. 이모님, 경찰에 신고한 거 알아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떻게 알았지? 경찰이 말한 건가? 아니면 경찰서에서 우리를 본 건가? 문 안 열면 부술 거예요. 동석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더 이상 친절한 척하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었다. 111을 눌렀다.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최대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집에 침입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알려주는 동안에도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됐다. 쿵쾅쿵쾅. 점점 거세졌다. 이모님, 문 열어요. 민호 내놔요. 동석의 목소리는 이성을 잃은 것 같았다. 경찰 가고 있으니까 그대로 계세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민호를 안쪽 방으로 밀어 넣었다. 민호야, 여기 있어. 절대 나오지 마. 그때 문을 박차는 소리가 들렸다. 쿵. 문틀이 흔들렸다. 오래된 집이라 문이 약했다. 쿵. 문이 열리고 동석이 들어왔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숨을 헐떡였다. 할머니가 뭘 할 수 있다고. 나는 뒤로 물러섰다. 나가요. 지금 경찰 오고 있어요. 경찰? 와봤자 소용없어요. 증거 다 있어요. USB도 서류도 통화 녹음도. 강민재도 이미 잡혔어요. 공항에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시간을 벌어야 했다. 동석의 표정이 흔들렸다. 거짓말. 당신네들이 한 짓 다 들통났어요. 민호만이 아니에요. 박성훈, 이재민, 최우진. 다 알아요. 동석은 멈춰섰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민호 어디 있어요? 동석이 안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앞을 막아섰다. 비켜요. 동석이 나를 밀쳤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허리에 통증이 와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동석이 방문을 열자 민호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너 때문에 다 망했어. 동석이 민호의 멱살을 잡았다. 나는 바닥에서 소리쳤다. 민호한테 손대지 마. 동석이 주먹을 들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동석의 손이 멈췄다. 경찰차 2대가 멈춰섰다. 동석은 현관 쪽으로 뛰었지만 계단에서 경찰관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동석은 멈춰섰다. 손들어. 엎드려. 경찰관이 동석을 바닥에 눕히고 수갑을 채웠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여경이 나를 부축해 일으켰다. 나는 허리를 잡고 천천히 일어섰다. 네, 괜찮아요. 민호는 방 구석에서 몸을 떨고 있었다. 나는 절뚝거리며 민호에게 갔다. 민호를 안았다. 괜찮아. 이제 끝났어. 민호는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다음 날 박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할머니, 강민재도 체포했어요. 새벽 인천공항에서 잡혔어요. 내가 한 거짓말이 진짜가 됐다. USB 자료 확인했어요. 피해자가 8명이에요. 그중 2명은 이미 사망했고요. 가슴이 먹먹했다. 할머니 아니었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민호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며칠 후 동석과 강민재는 정식 기소됐다. 살인 미수, 보험 사기, 사문서 위조. 언론에도 대서특필됐다.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을 해왔지만 나는 거절했다. 한 달이 지났다. 민호는 철물점에 복귀했다. 약을 끊고 건강을 되찾았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나를 식당으로 불렀다. 이모, 이제 제가 지킬게요. 이모가 저 살렸어요. 나는 눈물이 났다. 고맙다. 근데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라. 그게 제일 큰 효도야. 며칠 후 초등학교 급식실. 나는 아이들 식판을 나르며 평소처럼 말했다. 천천히 줄 서서. 아이들이 줄지어 지나갔다. 한 명 한 명 밥을 퍼주고 국을 덜어주고 반찬을 올렸다. 1학년 꼬마 하나가 물었다. 할머니 왜 웃고 계세요? 나는 그제야 내가 웃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냥 기분이 좋아서. 퇴근길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고 햇살이 따뜻했다. 나는 생각했다. 세상을 바꾸는 건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하지만 한 사람을 지키는 건 할 수 있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 그 사람만 제대로 지켜도 그건 충분히 큰일이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택배가 놓여 있었다. 민호가 보낸 거였다. 열어보니 허리 보호대와 영양제가 들어 있었다. 쪽지에 이모 그날 넘어지신 거 봤어요. 허리 아프시죠? 이거 쓰시고 나아지세요. 사랑해요. 나는 쪽지를 가슴에 품었다. 따뜻했다. 그날 저녁 나는 민호가 보낸 영양제를 먹었다. 그리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급식실에서 밥 퍼주는 65 할머니일 뿐이다. 하지만 민호한테는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내 삶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다. 그리고 내 마음도 오래간만에 아주 깨끗하고 따뜻했다. 여러분, 오늘 김말순 이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65의 나이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두려움을 이겨낸 한 사람의 용기. 그녀는 세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민호의 세상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이 달빛이 전하는 인생을 완성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함께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과 의견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달빛은 오늘도 누군가의 인생을 비춥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 꼭 지키세요.